부산의 모습은 요게 이제 용두산이 있고, 요게 이 부분이 용미산. 요게 이제 일본의 그 외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요 지도 옛날 지도 조선 지도. 요게 외관이 있고, 이 외관이 바로 위에 관청이 하나 있죠. 이게 감리선입니다. 이 감리선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인천에도 있었으니까. 여기 외국 조계제를 감독하는 관청, 우리 관청이에요. 니들 여기 벗어나지 마. 이거죠. 1870년의 개항으로 일본 애들 활동 권역이 조금 더 넓혀지긴 했어도 큰 틀에서 여전히 한국 정부의 감독하에 있었던 거죠. 근데 1870년에 개항을 했는데 조선정부 서울에 공사관이 설치 안 됩니다. 공사관은 1880년에 설치됐습니다. 이건 이제 1903년경에 여기 보이는 요 건물이 일본 영사관. 네, 모습. 이게 용두산 모습이에요. 이거죠, 영사관이. 이건 원산항의 모습이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천. 1888년에 조계지 도시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모습입니다. 인천 분들은 뭐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요게 일본 조계지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아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청국 조계지가 있고, 여기, 누구나 다 아시는 여기 사이에는 그 조계지 계단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노란색이 이제 서양 사람들의 각국 조계지가 있고, 빨간색은 이제 공동으로서는 상업으로 분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인천 조계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을 점유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요. 예. 어떻게 제가 생각하는 걸 똑같은 답을 바로 아시죠? 원래 인천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 일본 조계지가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큰또 이제 하나 있어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후쿠시마하고 사건 원전 사건 때 쓰나미 겪어서 했지만 일본은요, 동경 같은 데 가보면은 일본의 부초는 평지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타이칸 야마 같은데, 또 야마 대기 보면 다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이유는 일본은 전통적으로 쓰나미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평평한 땅은 농사도 지어요. 장사. 그래서 평지는 장사와 농사꾼의 땅이고, 영주들은 이렇게 번으로 해서 이렇게 안전을 해가지고 구릉지에 같은 곳에 자기들 성을 짓고, 그 성을 지키는 구릉지에 사무라이들을 배치는 구조를 하죠. 그게 정치 구조상, 경제나 사회 구조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평지는 여기는 장사하는 곳이지 힘을 쓰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된 것을 보면은 이게 경치가 좋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강의하는 이곳이 제일 북부라프지만 이 아래랑 높이채도 많이 안 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D라고 되어 있는 죠. 여기 뭡니까? 여기가 영국 영사관이 있는 곳이죠. 또 튀어나온 거죠.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 항구 전체를 장악하는 곳이죠. 그럼 여기에 실세는 영국인 거죠. 일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필지의 규모를 보세요. 일본과 훨씬 크죠. 여기가 훨씬 각국 조계지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전경도 좋고 좋은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인천 조계지는 각국 조계지로 만들어지면서 일본인보다는 서양 사람들한테 더 배려한 도시 구조가. 근데 사람들이 남아있는 건물이 일제강점기 건물이 많고, 그다음에 가운데 있으니까 일본이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 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도시 공간 구조를 잘못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조계지의 공간 구조의 핵심은 각국 조계지 사람들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요 가운데 일본 저기가 있는 거고, 러시아 영사관도 이쪽에 있었죠. 제가 지금 영어로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통상을 해서 서양 사람들의 그 상관들이 있었대요.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 영국
영사관 요 앞에 지금은 이게 올림퍼스 호텔인가요? 있는 곳이죠. 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바로 요 자리에 있는 거죠. 제일 뽑으라고. 지금도 남아있는. 그렇죠? 이게 다 사양의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도를 보면 당시에 이 인천의 개항이 일본인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사랑을 위한 거예요. 이 중심은 실권은 사양이 주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이쪽이 쥐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82년에 조약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조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보다 더 먼저 조선과 다시 조약을 맺었던 일본은 조선 안에 공사관을 설치 못하고 있을 때 1880년에 수교를 한 미국은 곧바로 정동 한복판에다가 공사관을 설치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가죠. 그러면 인천항이 오히려 누구를 향한지 명확해졌고, 자 그럼 여기서 부산이 최초의 개항장이냐 인천이 최초의 개항장이라고 봤을 때 저는 제가 보기에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을 향한 개항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해왔던 거니까. 근데 미국을 향한 개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 그럼 진정한 의미의 개항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의미, 세계 질서의 무역의 재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편입 이런 구조를 본다면은 인천항의 개항이 진정한 의미의 개항이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구축된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의 그런 큰 경제 구조에서 보면 인천항의 개항이 오히려 최초의 개항자 관계에 맞고 부산은 그 전에 세종 때부터 삼포를 열어줬던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이 힘을 갖추면서 서구를 하고 노무를 자주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해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과 인천의 개항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좀 맞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조미 수업 통상, 이건 사실은 원래 제 주전공은 아닌데 제가 필요한 것만 가져보면요. 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제가 이걸 본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그 역사학자들 연구 중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일본이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되면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미국이 일본을 향한 최대의 선물은 그 당시에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나중에 고종이 미국을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고종이 중국 모델이 아니라 일본 모델을 통해서 개항을 하고 근대화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게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미국은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고 그 덕분에 일본은 근대화를 해가지고 조선을 압박하는 상황까지 많이 컸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뭐 미국이 온전하게 좋은 나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의 관심은 필리핀을 거쳐서 중국을 가는 게 오래 목표였으니까 중간에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그 더 큰 전략이 아마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한테 위협을 안 하는 나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을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이 일본과 그렇게 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려고 무지한 노력을 해요. 근데 미국이 안 들어주죠. 근데 일본이 자신들의 조약을 어느 수준까지 개선하려고 노력했느냐. 이건 제가 이제 선행연구에서 옛날 봤던 내용인데 조미 수호 통상조약 정도 수준까지만 평등하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관세 부과권을 우리는 미국과 할 때 우리가 같이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세.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 운영에
수입이 상당한 부분이 관세에서 오니까. 네. 그 5조, 6조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미국 가서 할 때, 미국이 우리 할 때 이게 서로 동등하다는 조건들이 놓여지는데 핵심은 관세권 우리가 보는데 미국은 일본과 할 때 관세 부여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이게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라는 얘기는 많지만 네. 사실은 그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나쁜 조약은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불평등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보다 조미 수호 통상은 확실히 한 단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조약이랄 게 저게 애써 노력을 했어도 충분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일본한테 유리한 문건이 들어갔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조미 수호 통상은 확실하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이 맺은 것보다 조선 정부가 미국이 맺은 게 훨씬 더 평등했다라는 것은 완벽한 평등은 아니지만 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좀 우리가 그 인천항의 개항은 좀 날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인천 토지소 쪽의 현황을 좀 잠깐 이거는 사실은 이번 강의를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여기 그 배다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그 근대 건축 그 연구자들 모임에서 공모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도콩모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을 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배다리 지역에 대한 그 공모전인데 인천에 대한 이해를 워크숍 강의를 할 때 강의를 만들었던 건데 여기가 조개지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배달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 인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이 조개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성장에 들어가는데 역사를 보면 이것이 거의 동시대 사건이에요. 동시대 사건인데 여기는 주로 서양인들, 여기는 한인들이 모여서. 그럼 재밌는 게 이 가운데잖아요. 지금도 요 길이 살아있죠. 근데 여기 토지 해양을 보면은 일본인 소유가 이게 1912년경이에요. 일본인 소유 때는 생각보다 적죠. 빨간색의 천국인 소유 땅이 좀 있고 각국인 서양 사람도 있고 한인들 땅이 섞여 있어요. 여기 거의 잡거리 수준이죠. 자, 그런데 보면은 그러면 한인들의 집중적인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 여기 동인천역 있었잖아요. 동인천역과 여기는 인천역 사이에 역의 규모나 그 앞에 사진을 보면은 동인천역이 훨씬 더 번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누구를 위한 지구냐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배다리 지역이 여기다 경제적으로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땅의 구조를 하더라도 한인과 일인과 청국인과 서양인들이 동등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일본인 중심의 땅이라고 생각했어 기존에 요 조개지 여기에는 잘 보시면 여기에는 학교가 없어요. 딱 하나 있죠. 학교 하나 있죠. 그거는 이제 조개의 특수합니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교는 이쪽 중간이나 배다리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도시로서 운용된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여전히 이 부분은 장사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가 도시답게 하나로 완전체로 운영되기에는 사실은 이 배다리와 이 사이에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여전히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천생활, 특히 외지인들은 인천생활 항상 여기만 인천이고 네. 여기는 관심도 없죠. 그나마 배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이 배다리한 적이 굉장히 중요한 적이라는 것을 조금 아는 거지. 이름도 굉장히 정겹기도 하고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특히 외지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분들이야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외국에 강조 안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외지인들은 잘 모르는 게 많죠. 자, 개항과 함께 공사관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쨌든 개항장의 걸 보면은 확실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부산항과 인천항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특히 개항장이 개항된 순서를 보더라도 강제 개항인지는 의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강제 개항이라고 좀 더 가정을 해보죠. 그럼 강제 개항이면 일본이
공사관을 설치할 때 공사관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지도는 이게 서울 성곽이 이만큼이에요. 여기가 경복궁이고요. 여기가 육조거리 있고 여기가 종로예요. 지금 서울 시내에서 가장 좋은 곳에 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바로 여기에 세종과 한복판에 있죠. 그리고 미국 대사관이 그 건물이 누구 소유인지 아세요? 당연히 미국 걸 거라 생각하시겠죠? 미국 거 아니에요? 우리 겁니다. 그 외교부 소유 건물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1960년에 미국이 2개의 건물을 지어줘요. 그 지금 대한민국 역사관을 쓰고 있는 건물하고 이 대사관 건물을. 근데 그 지어준 이유는 그 한국에서 전제 복구를 위해서 와 있는 유엔 관계자와 미국인들이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좀 좋은 건물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자기네 것만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 2개를 지어서 하나는 한국 정도가 써. 이게 나중에 경제기업원청사로 사용하다가 문화관광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유엔 원조 기관이 써. 근데 미국 원조가 이제 50년을 가까이 전제 복구하는 정리가 되고 60년대까지 원자가 계속 이어지다가 원조 끝나고 나니까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다 지어줄 때부터 2개 다 한국 소유였고 대신 하나는 원조 기관이 쓰다가 원조가 끝나면은 다 니들이 다 완전히 써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돌아올 찰나에 을지로 입구 그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건물에 살고 있던 미국 대사관이 생각해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좀 쓸래. 쓰면 안 될까도 아니고 우리 그냥 쓸래 하고 딱 들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쓰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유는 우리 건데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 애들이 강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이 한성구 안에 육조거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신 분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공사관은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옵니다. 이 바깥에 서대문에 위치해. 요게 위치한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안 사람과 문박 사람. 문안에 산다는 거 아세요? 젊으신 분들 잘 모르는데. 보통 문안에 산다고 하는 표현은 성문 안에 산다는 거고 이건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예. 문박은 상놈이거나 아주 평범한. 물론 이제 아주 부자들도 약간 사람이 있었지만 근데 문 밖에 산다는 얘기는 박대받았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개항시켰다고 하면서 왜 일본 애들이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문을 열어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그냥 문 밖에 있을 텐데 이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안에 못 들어왔다니까. 이걸 서대문 밖에 청수관이라는 곳.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자,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렇죠? 이게 여기가 성곽이 이렇게 돼요. 여기 나한테 이렇게 되죠. 요 정도가 여기가 서대문이 있었어. 서대문 네거리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청수관의 모습인데,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인사동 쪽으로, 경운동 쪽으로 옵니다. 근데 여기 있던 것이 갑신장가를 거치면서 이 건물이 화재가 불타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갔냐? 그다음 남산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남산에 있는 건데 공사관이라는 거는 외교하는 기능이잖아요. 네. 그럼 외교하는 공간이 왜 산속으로 들어가죠? 여기에 일시에 순간적으로 일본이 한국과의 사이에 앉아서 시위대한테 불탈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좀 힘이 있고 그러면은 그냥 여기 다시 짓고 있으면 되잖아요. 무서운 거야? 그렇죠.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은 어디냐? 일제강점기 때 청계천 중심으로 청계천 위는 북촌, 여기 남촌은 일본인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이게 실제로 남촌에 살던 사람 일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살긴 했어요. 그러니까 1883년에 미국 공사관이 도성 안에 들어오기 하면서 이제 도성 안에 외국인들의 거주 금지가 해제가 돼요.
그랬을 때 도서관에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일본 상인들이었어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 사냐면 이 남촌 쪽에 몰려 살았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북촌은 대가집들이 많고요. 양지발은 햇빛이 잘 들어온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미 빼곡하게 찾고 딱 비싸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건 남촌 쪽에 한 거예요. 여기는 남촌 쪽에 사는데 이 남촌 쪽에 살고 있는 동네로 이 미국 공사관과 영사관과 공사관이 간 거라. 보통 영사관이라는 것은 또 공사관은 상대 국가에서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하는데 자기들이 그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국민들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산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조선 정부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다. 요 얘기. 여기 있다가 그다음에 189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청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이제 일본이 이제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남산에 있었던 이때는 남산에 공사관과 영사관이 같이 갔는데 공사관과 영사관의 차이는 아시죠? 공사관은 외교 기능 갖고 영사관은 외교 갖고 주민보호 기능만 하고 있는. 근데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생겼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공사관이 시내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관이 안 내려오고 영사관만 내보냅니다. 간을 보는 거죠. 요 위치가 지금의 한국은행 앞 광장, 지금 신세계백화점 자리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남대문로고요. 여기가 서국로고 여기가 한국은행이 나중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일본 영사관이라고 있는 여기가 그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자리인데요. 이 그때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이게 영사관 건물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공사관이 아니라 영사관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1894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충분하게 힘을 완벽하게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자기들이 힘의 우위에 있었으면 을미사변을 왜 일으킵니까?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일본이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개항장이 열리는 순서, 미국과의 습격, 그 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떠돌아다니는 모습과 당시 정치적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개항이 과연 강제 개항인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제 개항이 아니라 조선 정부의 선택이었다. 그 조선 정부 선택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개항의 것도 조금 받아들여 주지만 조선 정부가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통했다. 그 사이에 미국과 수교를 하고 그다음에 도성을 연 거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정동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관계로 보면 정동의 근거 구조를 봐도 돼요.